남은 인생을 함께 걷는 것을 맹세하고 결혼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불륜 아닐까요? 그러나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남녀의 애정도 열기도 식어 어느덧 다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을 이해해주는 상대를 찾게 되고, 그때 마침 나타난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강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부녀는 어떤 사람들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꼬시기 쉬운 여자는 쉽게 관계를 허락하는 여자가 바로 쉬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남녀가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바람, 그리고 불륜하면 남성 쪽이 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최근에는 여성이 바람기, 불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여성의 불륜, 혼외 자식, 이혼 등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도 그만큼 주위에서 관심이 많고 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불륜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배우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권태기에 빠진 부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열받아서 각방을 쓰는 리스 부부가 욕구를 풀기 위해, 아줌마도 여자이고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쉽게 넘어가는 여자들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이 많은 전업주부. 바람난 여자들의 대부분의 변명은 외로웠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전업주부들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남편과 아이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조금만 바빠지거나 신경을 못 써주는 경우,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채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욕구가 강한 여성. 보통 불륜 이유가 남자들은 육체적인 관계, 여자들은 정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불륜을 한다고들 하는데,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외간 남자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간혹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났다가 마음까지 빼앗겨 앞뒤 못 가리는 유부녀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술을 좋아하고 분위기에 약한 여성.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러 다니는 여자도 꼬시기 쉬운 쪽에 속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김에 바람을 피워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죠. 또 술자리 빈도가 많아지는 만큼 남성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만들어질 테고, 남자들에게 대시받을 확률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이 밖에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여자, 스킨십이 많은 여자,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 등이 있습니다. 불륜은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불륜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활기찬 사교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소수의 지인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보고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위험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과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알아보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거저 먹으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밥을 얻어 먹으면
다음엔 내가 꼭 한번 사야겠. 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 호의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지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상호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도움을 받고 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 자신의 것은 아끼면서 남의 것은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들은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극심한 손해라고 여기고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난 정말 못하겠어. 나 지금 돈이 없어. 라며 불쌍한 척. 동정심을 이용하는 것. 둘째는 역시 너밖에 없어. 너가 제 일 잘해. 라며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큰 도움은 주지 마세요.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작은 부탁만 들어주세요. 간단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요. 이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려 한다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맞교환을 제안해 보세요. 제가 이걸 도와드리면 선생님도 이걸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불편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여러분도 부탁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 대가를 바라면 그건 진정한 호의가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요.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는 예의와 도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호구를 찾아내 교묘하게 용하는 데 능통하죠. 여기서 호구는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호의를 아무에게나 베푸는 사람을 뜻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에게는 한 번은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받기만 한다면 더 이상의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착한 사람과 지혜롭게 착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채소나 과일도 하나가 썩으면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썩듯이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돼. 그게 되겠어. 넌 아마 못할 걸 이라며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이 단순히 부정적인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안 된다고 비난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후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같은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들의 고민이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만날 때마다 비슷한 투정이 반복되다 보면 대화를 나누는 사람까지 에너지가 빠지고 우울해지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그건 안 될 거야. 저건 문제가 있어? 라며 가능성조차 차단해 버립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또는 내면의 열등감 때문에 남의 도전마저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 라는 말 뒤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모든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어? 나는 그게 안 될 줄 알았어. 이건 누구 탓이야?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죠. 철학자 칸트는 구부러진 나무의 인간성으로부터 고든 것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회색빛으로 보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변화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죠. 특히 그들이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비판할 때는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설령 그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만의 고유한 여정이니까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한 자에게는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질은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그는 저와 대화한 지 단 몇 분 만에 두 가지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제가 회장과 친분이 없다는 것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요. 그러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예의를 갖추지도 않은 채 무례와 무시 사이를 오가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 앞에서는 거의 쓸개까지 바치는 신용을 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살갑게 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 버리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편의점 직원처럼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죠. 약자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당신도 언젠가 그들에게 만만해졌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 신호일 겁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머 난 몰랐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며 순진한 척하면서 남의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를 의도적으로 폭로합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처럼 행동하죠. 더 교묘한 방법은 칭찬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때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상대의 실수를 언급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모를 만한 것을 물어보며 무한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자기 잘못마저 남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가 저지른 나쁜 행동을 환경이나 우연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수동적 공격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히 실수했나 보네 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또 괜히 나만 쪼잔해 보일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대부분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절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라면 저 지금 상처받았어요. 그 말씀이 좀 불편하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세요.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 또 시작이네. 라고 정색하며 중얼거려 보세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이죠. 대부분이 런 반응에 민망함을 느끼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는 절대 이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명쯤은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날씨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끼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추위를 견디지 못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되죠. 우리가 이 고슴도치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가시를 높이는 예절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이와 함께 살기 위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고독은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정된 사람과의 관계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진정한 인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르고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멀리 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3손가락은 자신에게 향한다. 검지는 상대를 가리키지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 나머지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며 신의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것은 질책의 일이라면 자책은 그보다 3배나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타라시 마사미의 리더십 키우는 법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고 친해질수록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납니다.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시기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우리가 바라는 모습만을 요구하다가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때로는 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인성이 바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실수나 실패 이후에 보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행복한 만남만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더 많은 분께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부부가 자신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스우핑을 시도함으로써 겪게 되는 갈등과 심리 변화를 다룬 대본입니다. 상당히 긴 분량이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2입니다. 이름은 이재욱입니다. 아내인 윤서 씨는 39살이고 저희는 결혼 12년 차입니다. 서로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약간의 지루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자유로운 성격이라 가끔씩 아내와 함께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편이었고, 아내는 저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저희 권태감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저희 부부가 한 재능기부 모임에서 나이가 훨씬 어린 커플, 이른바 MG 커플을 만났습니다. 제가 30 후반, 아내가 막 40을 찍던 시점에 우연히 알게 된 이 커플의 남자는 26, 여자는 25이었습니다. 둘은 유학파 출신이라 사고방식이 매우 자유로워 보였고 저희와 대화해봐도 가벼운 태도이지만 어딘가 오픈마인드가 인상적이었죠? 커플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 여자는 지유였습니다. 처음부터 친해질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모임 후에 몇 번씩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 해보니 생각보다 나이 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장난기 넘치는 성격으로 늘 형, 누나 하며 저와 아내를 편하게 대했고 지유 씨는 쾌활하고 밝은 편이라 윤서에게 다정하게 언니, 그거 같이 해봐요 라고 권유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적으로도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는데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부끼리 만나는 거라 살짝 어색하진 않을까 싶었지만 예상외로 잘 통했죠. 한편 저는 저보다 훨씬 어린 이 커플과 부부, 동반으로 종종 모임에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윤서도 이 친구들 참 순수하네요. 하고 싶은 말도 거리낌 없이 하는 것 같고라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보면 위험한 화두가 우리 네 사람 사이에서 슬쩍 올라왔습니다. 정확히는 어느 술자리에서였는데 젊은 두 사람 민호, 지우이. 저희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편이라 주변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과감하다라는 말을 듣곤 해요라며 웃더군요. 저희 부부가 조금 호기심에 혹시 어떤 점이 그렇게 과감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지유 씨가 농담처럼 사실 저희는 열린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필요하면 서로 다른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며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실제로 많이 하진 않지만 사고방식적으로 그런 걸 거부하지 않아요라고 덧붙이더군요. 아내인 윤서와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별말 없이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단, 저희가 집에 돌아온 뒤 대화를 나누며 혹시 이 친구들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우리에게 은근 시그널을 보내려는 걸까? 하는 추측이 스쳤습니다. 윤서도 설마 했지만 조금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흥분한 마음으로 진짜 섹스핀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걸까? 라고 상상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내 앞이라 침 삼키며 그냥 농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윤서도 그러게 너무 깊게 생각 말자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사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꿈틀댔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민호와 지우가 직접 형님, 누나, 혹시 다음 주말에 펜션 잡아서 우리끼리 놀러 갈래요?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듣는 순간 아내는 망설이는 기색이었고 저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간단히 여행이라면 나이 차이 있는 부부끼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뭔가 한편으로 이거 정말 섹스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윤서는 애매하게 일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게요라며 답을 밀었지만 결국 통화해서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4명이 펜션에 모였습니다. 민호지우 커플은 벌써 바비큐용 재료와 술을 깔아놓고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요. 두 분은 편히 계세요라는 식으로 알뜰히 챙기는 젊은 두 사람에게 저와 윤서는 은근히 감탄도 하고 한편으론 경계심 같은 것도 은근히 작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정작 분위기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낮에 근처 관광지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저녁엔 바비큐 굽고 와인 마시며 수다 떨고 겉으론 그냥 친목 여행처럼 보였죠. 그러다 밤 10시가 넘어서 펜션 거실에서 2차 술자리를 시작했을 때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누나, 사실 저희는 형님 부부가 서로 따분해하진 않을까 했어요. 결혼 오래 하셨고 뭔가 색다른 거 원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윤서가 에이, 그런 걸 굳이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는이라고 웃었지만 제가 흥미로워서 근데
너희 생각엔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가 전부터 짐작했던 화두를 직접 꺼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친구끼리 배우자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로 원한다면요. 저희도 예전에 해외에서 잠깐 경험해봤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오히려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굉장히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 막혔고 윤서는 입술을 약간 깨무는 듯 했습니다. 마침 지우가 부담되시면 전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서 우리 넷이 잘 맞으니까요 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거부감 없이 오픈마인드를 표현 중이었고 저와 윤서는 머뭇거리며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단은 지금은 좀 당황스럽다라고 답하자 민호 커플은 당연하죠. 저희도 잘 알아요. 근데 어차피 오늘 같이 밤새 술 마실 텐데 혹시 그런 흐름이 되면 그것도 자연스레 받아들이자. 이 정도 제안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가 크게 한숨을 쉬며 와,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재욱 씨가 뭐라고 생각해? 하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내심 솔직히 궁금하기도 해라는 마음이 떠오르지만 아내 앞에서 공공연히 그래, 해보자 라고 하기 망설여졌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서 분위기 봅시다. 어차피 누가 강제로 시킬 건 아니잖아요 라고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이후 네 사람 모두 조용히 술을 기울이면서 만약 정말로 하게 된다면 중간에 싫으면 거부권이 있다는 약속을 하자. 끝나고 감정 꼬이면 어쩌나 아니다. 오히려 더 친해질 수도 있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식은땀이 났고 윤서는 약간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다소 설레기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호와 지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며 미소를 지었고요. 결국 자정을 넘겨 민호가 약간 크게 심호흡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지금 시도해볼까요? 당장 못하겠으면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의 제안에 윤서와 저는 잠깐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내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 정말 서로 괜찮으면 라고 중얼댔고 저도 그래 그럼 용기를 내보는 것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희 너무 설레네요.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서도 따라 일어났고 저와 민호가 동시에 숨을 고르면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신호가 맞은 듯 네 사람이 둘씩 짝을 바꾸는 듯한 기류가 생겼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원래 각자 부부로 앉았는데 반대편 자리로 가는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서는 민호 쪽으로, 저는 지우 쪽으로 가까워졌고 모두 말 없이 조용히 해도 되는 건가라는 묵인하에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방 안조명 아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떨림이 어우러졌고 네 사람 모두 조금씩 몸을 기울이다 어느새 교차된 포옹을 했습니다. 은근히 저는 아내를 살폈지만 이미 그녀도 낯선 젊은 남자 민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고 질투심과 묘한 흥분이 교차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지우는 저보다 훨씬 어린데 과감하게 접근하며 괜찮으세요? 너무 불편하시면 말해주셔요라고 속삭였고 전 허둥대면서도 어떻게 이리 순식간에라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세 묘사는 생략하되 그날 밤은 한마디로 혼돈의 불꽃이었죠. 종종 누군가 이거 좀 겁난다며 눈을 떴다가는 곧 서로 눈빛 교환으로 지금 괜찮으면 계속하자라는 메타 언어가 오가서 결국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장면을 본다는 건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이상하게 전 그걸 상당히 자극적으로 느꼈고